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215페이지까지 했습니까? 네. 진짜요? 네. 그러면 이번 주는 할 게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어디 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셔가지고 옛날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한번 해보자고요. 220페이지 보시면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풀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 의뢰 접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8번 문제입니다. 지금 220페이지.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 법령상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이다. 맞습니까? 순가중개계약은 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순가중개계약인데 그걸 통해서 챙긴 보수가 법정 한도를 넘어가면 금지행위, 안 넘어가면 금지행위가 아니고. 순가중개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몰라요? 진짜요? 네. 또 동영상을 돌려봐야 되겠는데. 아니, 순가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게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2억만 받으면 만족하니까 만약에 혹시 이제 2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면 이 초과분은 얼마가 됐든 간에 제가 복비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꼭 좀 팔아주세요. 2억만 받아주세요. 제발. 이게 순가예요. 순가. 순수한 금액. 이 동영상 안 들려도 되겠죠? 배운 거잖아 이거요. 그래가지고 C를 붙였더니 C가 그냥 환장해서 이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의 거래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은 2억을 받아 먹을 건데 1,000만 원이 복비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2억만 받아주시고 복비는 알아서 챙겨가세요라고 이렇게 의뢰한 거, 순가중개를 체결했다. 이 상태에서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나중에 이 약속에 따라서 C를 붙여가지고 1,000만 원이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5%를 챙기는 요 순간에,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는 요 B는 뭐예요? 금지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렇게. 응? 1,000만 원이 떨어지게 되면 2억에 1,000만 원이니까 5%잖아요. 복비가. 아니에요? 2억 1,000에 성사가 됐잖아요. 네. 그럼 2억만 요 통장에 들어가고 1,000만 원 이 사람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복비 얼마 챙긴 거예요? 1,000만 원. 2억에 성사시키고 1,000만 원 챙겼으면 5% 챙긴 거잖아. 5%. 1%도 받기 힘든데. 이거 뭐가 돼요? 초과보수지. 초과보수니까 뭐가 돼요? 금지행위. 그러니까 순가중개 오늘 풀 문제가 없으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참. 순가중개를 체결했다 그것만 갖고는 금지행위가 안 되는데 챙긴 보수가 법정 한도를 넘어가면 그때 걸린다. 만약에 여기 챙길 때 여기서 50만 원을 챙기면 어떻게 돼요? 2억 50만 원의 거래가 되게 만들면 50만 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금지행위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1번은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 법령상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이다.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요것 때문에, 빨간 것 때문에. 2번 리스팅의 획득은, 그러니까 매물 확보요. 일반 상품의 구입이나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실 때 어떤 가게를 인수했어. 근데 그 가게가 갖고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맨 땅에 해딩인 거예요. 근데 가게를 인수했는데 권리금 주고 인수했더니 거기 매물장에 보니까 물건 나온 게 좀 있어.
그럼 그 물건 나온 게 있으니까 이제 손님이 오면 물건을 보여줄 게 있잖아. 그게 리스팅이에요, 리스팅. 매물, 장부요, 장부.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딱 오픈을 해봐. 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제일 확 나올 수 있는 게 처음 오픈 딱 해서 와가지고 뭐 좀 구해주세요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그것만 딱 생각하면 물건이 있어야 뭐 구해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활동하기가 힘들지. 근데 이제 뭐예요? 요새는 공동중개를 하니까 딴 업소에서 이제 물건 찾아보잖아. 자기 가게는 어차피 없어. 처음 오픈하니까. 근데 딴 업소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물건이 있어. 전화 여기저기 돌려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자기가 물건 확보하는 그 방법이죠. 그래서 소개시키는 거. 이게 활동의 뭐예요? 출발점.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의 그 활동을 보면 일반 장사를 한다고 치면 뭐 액세서리 가게를 한다 그러면 액세서리를 떼와서 가게에다 진열을 하고 이렇게 DP를 해갖고 손님 오면 이제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게 영업의 출발점이잖아. 물건 떼와서 진열시키는 게. 그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팔 물건, 전세 놓을 물건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리스팅이라고 그래, 리스팅. 목록. 그게 확보된 것이 뭐요? 활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3번, 공가, 공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리스팅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나가다 보니까 점포가 비어 있어, 이렇게. 그럼 그 점포 주인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비어 있는데 새를 놓고 싶을 거죠, 보나마나. 그럼 주인한테, 점포 빈 주인한테 주인 그 전화번호나 이거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요거 세입자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거잖아, 그거. 그렇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 네. 지나가다가. 아니면 빌라가 신축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새를 놓을 거잖아, 분명히. 그럼 빌라 주인 요거 누구냐고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빌라 주인 연락처 알아내가지고 제가 무슨 부동산인데 요거 빌라 여기 세입자 요거 새 놓으실 거죠? 그럼 제가 그 세입자 요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거잖아. 그게 3번이에요, 3번. 네? 리스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 확보라고, 물건 확보. 리스팅이 물건. 4번, 의뢰와 중개의뢰 접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틀렸지? 왜 그런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꼭 일반 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5번, 개업 초기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식이나 개업 축하연 등을 통해서 리스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개업 초기에는 누가 개업식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뭐예요? 물건 같은 거, 새 좀 놔주세요, 팔아주세요,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잖아. 네, 그런 거예요. 4번이 틀린 거요? 네. 옛날 구석기 시대의 기출문제예요. 요게 8번 문제가. 그래서 흔적이 잘 안 남아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또 있네요. 네. 자,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셀링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셀링 포인트가 물건의 장점 같은 거예요. 팔리는 그런 포인트.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이유,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장점.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다 그랬을 때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아파트가 이게 내부 구조상 동선이 좋아. 그래서 참 편하게 돼 있어. 그게 장점이잖아요. 이 아파트가 보니까 앞에가 뭐 막힌 것도 없고 뻥 뚫리고 저쪽에 보면 골프 연습장이 아니라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너무 전망이 좋아. 이 아파트가. 응? 위례 신도시에 가면 그런 아파트가 있잖아. 골프장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좋대요. 골프장 이 뷰가. 그걸 뷰라고 그런가 하여간 그러잖아. 그런 게 1번 장점이잖아.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서 그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소개할 때는 맨날 그 얘기예요. 커튼을 확 열고 보세요. 와, 새파랗게 그냥 촥 있으니까 바로 도장 찍어버리잖아.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개할 때는 그 셀링 포인트 중요한 점을 잘 소개시켜야 되겠죠. 예? 아, 이게 혼인 중매하고 똑같아. 이 남자가요, 한 달에 2천씩 벌어, 2천씩. 2천만 원 벌어. 사진 봐봐, 사진. 봐봐. 탤런트 못지않아. 셀링 포인트잖아. 그러면 그냥 줄 설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천씩 벌지. 그 다음에 잘생겼다고 그러지. 전화로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목소리가 또 끝내줘. 근데 키가 작아. 키가 작은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으니까 구조 자체가. 예? 여러분 시험 안 봤으면 좋겠지. 그냥 시험 안 보고. 저도 그래요. 시험만 없으면 좋겠어 그냥. 그 다음에 상업시설은 보니까 토지의 비용.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토지의 비용도 뭔지 아시지? 거기서 뭐 농작물 경작할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창고시설이야. 창고. 배우가 끝내줘. 여기 2천 이건 단독주택.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이것은 그렇지. 이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예. 근데 단독주택인데 교통시설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이건 좀 이상한데,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내니까 그러게. 자, 그 다음에 농지하고 주방시설. 4번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솔직히. 예, 그런데 그래도 가장 멋진 답은 몇 번이야? 1번. 그래, 1번 고른 거예요. 오른쪽에 해설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독주택은 쾌적성이 장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얘기요. 예? 단독주택이 쾌적성이 있다는 거야. 50년 됐는데 무슨 쾌적성이야 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소리야 이게. 자, 넘어갑니다. 225페이지 가시면 방금 전에 푼 문제 있잖아요. 요건 신석기 시대의 문제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 실제로. 요즘은 안 나와 이런 거. 자, 225페이지 3번. 중개 과정에서 중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죠? 1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도 뭐요? 확인 설명해야 되겠다. 맞죠? 네. 설명상. 2번.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맞습니까? 네.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나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등기 명의라고 해서 그 사람 물건을 사가지고 등기 가져왔다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뺏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신분증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진짜 주인인지 확인을 해줄 것 필요합니다. 3번. 개업공인에서는 최소한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대조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신분증, 사익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4번.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에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의 인감 도장을 들고 돌아다녀. 그래서 남편의 인감증을 찍어서 막 계약을 하고 막 그래. 자, 그러면 아내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인감증 들고 있는데? 안 되지. 그쵸?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감증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가지고 대리권이 있다 없다를 파악하는 겁니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는 뭘 가지고 파악해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실제 사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신분증과 그 다음에 인감증을 들고 가가지고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야. 도망갔어. 혼자 도망간 건 아니야. 어떤 남자랑 도망갔어. 남편이 딱 와서 보니까 집이 팔렸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자기 집인데 아내가 팔아먹은 거야. 근데 거기 계약서에 자기 인감증이 딱 찍혔잖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감성이 찍혀 있으니까. 자기가 한 걸로 거의 되잖아. 남편이 황당하지. 근데 남편은 그때 미국 출장 중이었어. 그래서 한국에 없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없었기 때문에 대리권을 준 바가 없다. 위임장이 있지도 않잖아. 인감증 찍힌 건 뭐요? 자기가 들고 와서 찍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남편이 이긴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 재산을 찾아온 거야. 그럼 중간에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만 보면 안 돼, 지금. 여러분이 벌써 남편 편이 돼 있어, 지금.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야? 끝장났어. 부동산 사장님은 지금 뭐예요? 남편이 인감증 들고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남편 거 파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소개시켰다가 그게 깨져가지고 그 돈 내고 샀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돈 날리고 그러잖아. 남편이 돈 돌려줘? 안 돌려주지. 아내한테 받아야지. 아내 어디 있어? 모르지, 그거야. 못 받아, 돈. 누가 물어줘야 돼? 서장님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딱 받아두었다면 거의 물어줄 일이 없을 수 있어. 그거 없잖아, 지금. 인감증 그것만 찍혀있지. 그렇지? 근데 남편이 만약에 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남편은 내가 인감증 찍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입증해야 돼. 쉽겠어? 어려워. 인감증이 찍혀있으면 판사는 거의 그 사람이 찍었다고 하는 걸 거의 믿어줘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해외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인감도장은 반드시 아내 모르는 곳에 관리해야 돼. 실제 사례하고 또 거의 똑같은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는 남편이 아내 걸 팔아먹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아내 부동산을 갖다가 팔아먹는다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걸 보면 세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 이제 남자는 이건 껍데기야, 껍데기. 다 여자들이 재산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제는 아내가 인감도장을 남편 모르는 곳에 잘 처박아둬야 된다고. 남편을 바꿔버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매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했다면 자기 소유의 주택 처분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하면 성년으로 의지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 4번.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중개 의뢰인에게 주기사물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형 또는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때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경계. 경계? 토지 대장에는 경계 안 나오죠. 경계는 뭘 가지고 조사합니까? 경계? 지적도, 임야도. 그죠? 또 하나 더 틀렸는데 지형. 지형은 땅의 모양이죠? 대장이 안 나옵니다. 자, 땅의 모양은 뭘 가지고 또 파악할 수 있나요? 지적도, 임야도. 땅의 모양이니까. 네, 그래서 지형과 경계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죠? 분묘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디귿번.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확정한다 이 뜻이에요. 맞습니까?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입니다. 경계를 어떻게 조사할까요? 그러면 아까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해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 근데 공적 장부가 아까 나왔듯이 대장은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예요. 이렇게 도면. 그런데 현장 가서 실제 경계도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가봤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기준이 돼서 경계가 확정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도면이다. 도면사의 경계에 따라서 경계가 확정되니까 도면에 따라서 이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래서 다시 경계표나 경계석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요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디귿번 틀렸죠? 네. 실제 경계가 아니에요.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경계가 진실한 경계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면이 잘못 그려졌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 그러면요 진실한 실제 경계가 예외적으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 참 드물겠죠? 네. 대부분 뭐예요? 도면이 기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 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달라요. 어떤 게 기준입니까? 면적은? 등기부 아니고 대장. 대장상 면적이 기준이죠? 네. 그래서 리을 번은 요거 맞잖아요. 네. 맞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 2번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가시겠습니다. 227페이지 8번. 자, 우리가 내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시간만 되면 문제 풀이하는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수업 끝나는 거예요. 네? 늦어야 4시야. 8번입니다. 8번. 네. 법정 법정기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니 우리 법정기상권 배우지도 않은데 나왔어 지금. 배웠습니까? 예. 자 1번. 동일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어. 근데 원인무효가 돼가지고 그 원인무효이 밝혀져가지고 등기가 맞수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관습법상의 법정기상권은 인정되지? 배웠습니까 이거? 왜 대답이 없습니까? 갑자기? 갑자기 진지한 모드로 빠져드는데. 땅 주인 A고요. 건물 주인도 A.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B가 이걸 다 산 거거든요. 그래서 B가 다 등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건물 등기, 땅 등기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땅에 대해서 등기 넘어온 거에 대해서 이게 원인무효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땅 주인이 다시 누구로 돌아가요? A한테 돌아가야지. 건물 주인은 여전히요. 건물은 문제가 없고 B. 이게. 그럼 이 장면만 딱 놓고 보면 같았다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건물 임자한테 이게 인정될 법하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의 법정기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이게 넘어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정이 안 됩니다. 원인무효 이렇게 글자에서 중요한 원인무효라는 글자 나오면 원인무효 나오면은 인정 안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 원인무효 인정 안 돼. 이렇게. 자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가 된 뒤에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됐을 때 법정기상권이 인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있어. 땅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어 또 이렇게. 자 땅 위에 건물이 있었고 갔죠 임자가.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 당시 건물이 있었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것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자 가만 있어봐. 그대로 있는데 요 건물 자체가 철거가 돼서 다시 재건축이 돼서 재건축 옛날하고 다른 건물이 됐어. 건물 자체가. 근데 누구 건데? A 건데. 여기까지 일단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이 대출이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아. 근데 건물이 오래돼서 다시 지은 거야. 이랬다가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이게 경매에 넘어갔겠지.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이제 B가 있을 거 아니야? 위에는 건물이 옛날 요 하얀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노란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이렇게. 근데 누구 건데? A 건. 그러면 A한테 법정기상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임자하고 땅 임자가 같았어야 되고 건물이 있고 근데 그 건물이 쓰러져 간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그죠? 그다음에 헐고 다시 지은 건물이든 그죠? 요 당시에 벌써 대출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하고 대출 나갔죠 지금? 건물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법정이상권을 인정을 A가 받아. 대신에 법정이상권은 옛날 건물에 의해서 법정이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해 줘야 되겠죠? 이게 옛날 건물보다 이게 훨씬 큰 건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법정이상권이 인정되긴 하는데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옛날 구 건물을 기준해서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새 건물 아니고 구 건물. 예. 그럴 뿐이지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자, 3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거 안 읽었네요. 다만 법정이상권의 인정 범위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면적에 한한다. 옛날 거. 예. 시골에 가면 이런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시골에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 사셔. 자식들이 이제 도예지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 건물 같은 거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뭐 밥하고 그러면 막 연기도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그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돈 좀 벌었잖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 두 분 거기 사시니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 2층 양호구를 딱 이렇게 지으려고 해. 자식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럼 지어줘. 그런 케이스의 경매 물건 중에 그런 것들이 나와. 이게. 그럼 2층 양호구에 올라가 이렇게. 옛날하고는 틀리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법정이상권 인정되겠냐 그랬을 때 인정이 된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인정이 옛날 면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2층 양용이 엄청 커. 이렇게. 그럼 옛날 것은 요만큼에 조금해. 그러면 어떻게 돼? 요만큼 인정된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요만큼 인정된다 그러면 여기 막 깎아내야 돼. 진짜 깎아내겠어? 이론적으로는 깎아내야 된다. 근데 깎아내지 않지 보통. 그럼 어떻게 해? 그 부분에 대해서 땅 사용료를 준다든지 해서 합의를 봐야지. 깎아내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건 나중 실무적 문제고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정이상권은 일단 철거하고 재건축한 건물도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자, 3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서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되게 유망한 거지. 그죠? 나대지 상태에서 이거 건물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자, 4번.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 구조물인 자전거 보관소와 하고 철봉에 관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죠. 건물 아니잖아요. 자전거 보관소 법정이상권 인정될 수 없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수목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지. 법정이상권이. 5번. 이거 판례입니다. 4번이. 5번. 법정이상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기지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까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이상권도 존속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고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이제 유명한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뭐 철거 재건축이 아니에요. 그 건물 그대로 있는데 땅이 경매 넘어가서 이 낙찰자가 B로 바뀐 거지. 이렇게 경매로. 이미 경매죠. 저당권이니까. 건물은 여전히 누구예요? 애기 거.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 법정이상권이 A한테 인정되거든. 요 인정된 법정이상권은 존속기간이 몇 년?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법정이상권이 인정됩니까? 몇 년에 몇 년? 법정이상권 요거 몇 년? 분묘란다. 건물이 존속하는 한 이게 분묘기지권이 존속하는 게 아니고 뭐 5년짜리도 있고 뭐 15년짜리인가 이런 것도 있고 30년짜리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최단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니까. 최단 존속기간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건물은 몇 년이 되겠어? 30년 되겠지. 그럼 30년 지나면 이 지상권 없어지는 거예요. 영구적이 아니에요, 이거. 네.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니까 최단 존속기간에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서 5년, 15년, 30년. 수목도 30년인가요? 수목 30년. 건물은? 무조건 다 15년 아니야. 네. 수목은 30년인 것 같고. 건물 중에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이야? 30년이에요? 아이, 민법에 나오는 거야, 하여간. 네. 그래서 그 최단 존속기간 그거 기억하시죠? 시험에 잘 나오는데 5년, 15년, 뭐 30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민법 한번 찾아보세요. 자,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잖아. 왜 틀렸는데 5번이?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틀렸는지 뭐가 답인지 모르고 막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어때요? 그 존속기간이 판례에 따르면 분묘가 남아있고 관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영구적이다 하는 게 판례 입장 아니에요. 근데 법정기상권, 건물에 대한 법정기상권은 분묘기지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는데 그친다. 그런 뜻이죠. 자, 10번 갑니다. 이제 농취증. 자, 틀린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1번.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인데 안 정했대. 그 몇 년? 3년. 3년. 최단 존속기간 3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번. 개혁공인회사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소재지 관할 군수가 발급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면 취득할 수 있다. 2번은 맞아요? 어디에 틀렸습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은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중에 있어요. 자, 농취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관할 군수가 발급하는 이게 틀린 거예요. 군수가 왜 농취증을 발급해주고 앉아있어? 시구읍면장이니까 군수만은 안 된다고요. 기출문제. 군수 안 된다니까 시구면장이라니까 읍장면장이 나와야 돼. 군수 대신에. 자, 3번.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인 경우에 농업교육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되는 거야, 3번?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하는 면적을 제한받기 때문에 농취증은 있어야 되나?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업교육계획서는 필요가 없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농업교육계획서는 면제. 4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겠다. 몇 분 전에 한 거죠? 몇 분 전에? 결정기일까지 제출. 맞죠?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그죠?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죠. 틀린 건 2번. 11번 가시겠습니다. 농지법상의 농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성가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임대차 할 수가 있죠. 국회의원 하면서 고추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임대차 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응?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사용대차 계약도 서면 계약입니다. 3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3년 이상.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조정 신청 누구한테 해요? 시장군수구청장. 구체적으로 자치구청장 이렇게 나왔죠? 농취증 어디서 발급받아요? 농취증? 시군면장.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확인도장 어디서 받아요? 다시 한번. 농취증은요, 누가 발급해줘요? 농취증? 시구읍면장. 자,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인도 플러스 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인도 플러스 뭐요?
확인 도장, 확인. 그 확인 도장 누가 찍어줘요? 시군구 아니에요? 시군 면장이에요? 여기 확인 도장도. 대항력 주장하는 확인 도장요, 대항력. 자,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 가세요? 분쟁 농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조정 신청, 분쟁 조정은 어디서 해줘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나온 거잖아요, 지금. 분쟁 조정 신청 어디 가서 한다고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농사 안 짓고 막 그렇다 그랬을 때 농지를 처분해야 될 건데 1년 내 처분 안 하고 버티고 막 그랬을 때 처분 명령이 나옵니다. 농지 처분하라고. 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사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처분 명령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분쟁 조정도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도장은 시군 면장. 그 다음에 농지증도 시군 면장.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지 취득한 사람 그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 거 배우셨죠? 똑같은 이치. 틀린 거 몇 번? 3번. 자, 12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주말 체험용 농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각각이 아닌데 세대별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세대별 각각이 아니고.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이렇게. 3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포괄승계 상속처럼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은 필요가 없다. 농지증 필요 없는 것 중에 기억나는 대로 생각해보면 상속, 합병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시효 완성도 들어가고 이것도 필요 없다. 농지증이 필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협의. 농지 조정 뭐요? 협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자, 반면에 농지증 필요합니다. 그건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 그러면서 매매도 필요하죠. 증여 받았을 때도 필요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도 필요하고 또요 주말 농장도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연구나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 그죠? 필요 없는 경우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으로 되버린다? 3년. 농지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은 3년. 기간 안 정해도 3년. 그죠? 5번. 농지 조정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농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해야 된다. 2년 이내 사업을 시작 안 하면요. 그러면 처분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년 이내 처분. 그죠? 틀린 거 1번이었습니다. 자, 13번 가십니다. 자, 개혁공인중개사가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면장에게 발급 신청해야 되겠다.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농사짓는 계획서를 내야 됩니까? 안 내는 경우가 있죠. 여기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가 이 경우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갖다가 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안 내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 안 내고도 농지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 경우가 이제 바로 주말농장 이런 거. 연구나 실습 목적으로 농지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 요런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가 되는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시험이나 연구, 실습 목적이다 이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주말농장, 그 다음에 전용 허가 또는 신고.
그래서 암기하실 때 절에 시주, 뭐 시주 있잖아요. 시주 하신 분은 시주 하신 분은 영농계획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 시주 했으니까 면제 시켜줘야지. 시주 하신 분은 면제. 뭐가요? 영농계획서가. 시가 뭐예요? 시험, 연구, 실습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는 주말농장. 전용허가, 전용신고. 그때 면제. 농지증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또 2번 시군 면장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발급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7일 아닌데 4일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영농계획서를 내는 경우는 4일 이내죠. 심사기간 좀 길어지고 안 내는 경우는 이틀로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3번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에 남편이 330제곱미터를 취득한 경우 세대원인 부인이 660제곱미터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거짓말 아니네. 그죠? 330에다 660 더해봤자 1000제곱미터 안 되죠? 이건 되는 거네, 이거. 그죠? 4번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몇 년 이상 농지를 5년 이상이라고 나왔죠 지금. 5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작용하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감면받는다. 몇 년 이상 촌에 있으면서 작용하면 그죠?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감면입니까? 8년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요. 5번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증은 발급을 받아야 되겠다. 협의다 그러면 협의는 분할 협의 받을 필요가 없죠. 허가나 신고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받아야 되고 허가 신고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거. 정답은 3번. 자, 15번 가시겠습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 권리자요. 분묘기지권자 분묘의 소유와 봉사를 계속해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죠. 별 말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관리를 계속하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 기간을 30년, 최장 60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과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같이 섞어서 물어본 겁니다. 2번 분묘기지권은 봉본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이 되는 것이고 평장이나 또는 암장이 되어 있다면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고요. 3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를 이전한다는 약정을 했을 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땅에다가 묘를 갖다 설치했어. 근데 분묘 이전한다는 약정을 하고 그럼 이전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장 특약을 안 지켰어. 그럼 계속 묘가 있네. 근데 땅 등기가 넘어갔네. 그럼 옛날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해요? 못해. 이장 특약이 없어야 돼. 응? 근데 그러니까 땅 사는 사람이 이장 요구를 안 했어. 이장 특약을 한 게 없어. 땅 매매하면서. 그러면 그 옛날 땅 주인이 그 묘에 대해서 옛날 써놓은 묘에 대해서 분묘기권이 있지 그때는. 그리고 이장 특약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건. 인정 안 됩니다. 3번. 4번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갖고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승낙 요자리 씁시다 그랬더니 쓰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분묘기지권 생겼지. 그죠? 자 5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도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나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왔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이제 드디어 20년이 되는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시효취득하죠. 그렇지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그 뒤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16번 가십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하고서 30일 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다. 매장 신고는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거죠? 네. 자, 2번. 분묘의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했을 때는 원래는 설치기한이 끝나면 1년 내 철거하게 돼 있죠? 철거 안 하면 1학년 일반입니다. 형사처벌이에요. 자기 땅에 몇 자리를 썼을 때도 최장 설치기한이 끝난 이후에 계속 철거하지 않고 설치하면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영구적으로 묘를 설치할 수는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통해서 분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3번. 설치기한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장된 날부터 30년을 친다고요. 최초로 설치한 날이 아니고. 4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자연장지입니다. 이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예?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 자, 여기 써보면 자, 묘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장지 얘기고요. 근데 요게 개인, 가족, 종중, 문중, 같은 얘기. 법인, 이렇게, 법인 등, 이렇게. 묘지 같은 경우는 개인 묘지, 신고지. 사후 신고야. 여기도 사후 신고. 어쨌든 여기는 신고인데 나머지 가족, 종중, 법인 전부 다 허가죠, 허가. 허가는 무조건 뭐예요? 사전 허가예요. 사후 허가는 없어요. 전부 다 사전 허가. 신고가 신고가 있고 사후 신고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허가는 무조건 사전 허가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전 신고. 여기 사전 신고. 여기도 사전 신고. 여기는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허가니까 여기는 차이가 없어. 여기도 똑같아. 어디가 차이 나는 거? 중간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묘지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종중묘는 허가사항이지만 자연장지나 개인,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는 뭐예요? 신고사항이다. 여기는 허가, 여기는 신고. 근데 이것도 무슨 신고? 사전 신고.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 사전 신고입니다. 요거죠,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려는 자가 미리 신고하는 거지. 사전 신고입니다. 맞습니다. 5번 종중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를 말한다.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묘자리 써는 것을 무슨 묘라고 그래요? 가족묘라고 그러지. 종중묘가 아니고. 그죠? 5번 틀렸네요? 자, 쉬겠습니다.